이게 영상은 아마 2일차의 첫 부분 내용은 제가 깜빡하고 못 찍어서 그거는 아마 내용 조금 보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좀 봐야겠죠? 음, 에디터 활용. 음, 그래서 이제 기초 사용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코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컨트롤 플러스 요거는 뭐냐? 파일 저장입니다. 파일 저장이고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X는 파일 종류. 그리고 종류 시에 만약에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너 저장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R 여기까지 복사를 좀 해야겠네. 이건 뭐냐면은 현재 커서 위치에서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 그리고 A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있는 행의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거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는 이제 현재 행에서 맨 끝으로 이동한다라는 거고, 자 컨트롤 V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Y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현재 커서의 위치를 표시해준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는 영문자의 철자를 확인해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W는 키를 누르고 우리가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컨트롤 K는 현재 내가 위치한 라인을 한 줄을 삭제하는. 그 다음에 컨트롤 U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좀 전에 요 내용을 삭제했어. 그럼 컨트롤 U를 누르게 되면 요 입력된 요 내용이 다시 복구가 돼요. 컨트롤 I는 화면 갱신입니다. 이맥스. 그래서 컨트롤 X와 컨트롤 S는 이거는 파일 저장입니다. 파일 저장. 따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책에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잘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트롤 X, 컨트롤 C, 이거는 편집 종료입니다. 편집하다가 중간에 종료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마크 설정하고 나서 컨트롤 W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 뭐 잘라내기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선택한 텍스트를 우리가 삭제를,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선택을 했어. 요거를 삭제하면서 임시 저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잘라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요 부분을 잘라내기를 해. 그럼 여기에서는 제거가 되고요.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근데 그 임시 저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나 여기다가 붙여 넣으려 하면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우리가 붙여 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컨트롤 X, 이제 이 메모장에서는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 누르면은 사라졌잖아요. 나 여기다가 붙여 넣으려 하면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마크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편집기에서 텍스트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하는 작업을 말해요. 마크 설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K, 컨트롤 K 이거는 커서 뒤에 있는 한 줄이 모두 지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컨트롤 A는 커서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서 줄의 맨 뒤로. 그리고 요거 N은 커서를 한 줄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커서가 뭔지 알죠? 자, 커서가 뭔지 모른다. 나는. 자, 커서 뭔지 모른다 손. 넘어갈게요. 짧게 얘기하면 지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자, 이거 우리 화면에서 커서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커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모르면은 질문을 해야 돼. 자, 컨트롤 S 하고 찾을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우리 커서의 아랫부분에서 찾을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고요. 자, 컨트롤 R을 입력하고 찾을 문자열을 하게 되면은 커서의 윗부분에서 찾을 문자열을 검색해요. 그리고 컨트롤 G는 진행되고 있는 명령을 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디터의 활용에 이제 기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 나머지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나가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더 해주시고, 어차피 수업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쯤에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그걸 참고하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했던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수업 페이지에 문제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에 맞게. 그리고 그거 풀어보면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질문. 설명할 거 있으니까. 자,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에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설치 시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설정 같은 것들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계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미안 계열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드햇 계열 이렇게 존재하는데 데미안과 레드햇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배포 업체가 있는데 배포 업체라는 거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회사 또는 커뮤니티를 말해요. 그러니까 차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데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있겠죠. 그래서 데비안 계열은 그러니까 데비안의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의 종류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분투가 있을 거고요, 뭐 데비안이 있을 거고 등등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레드햇 계열은 마찬가지로 레드햇의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의 종류예요. 뭐 페도라나 센토스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안쪽에 이제 패키지 툴이라고 존재하는데 좀 짧게 줄일게요. 배포 업체 우분투 대표적인 것만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패키지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키지 툴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데비안 패키지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apt get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aptitu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rpm 그 다음에 yum dnf 뭐 이런 게 있는데 패키지 툴이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게 패키지 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패키지 툴에 dpk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자예요. 데비안 패키지의 약자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데비안 계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관리 도구. 그리고 apt-get은 Advanced Packaging Tool Get이라고 해서 요거의 약자인데 좀 전에 앞에서 설명한 대비한 패키지의 의존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자동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aptitude는 좀 전에 설명한 apt-get이라고 하는 거랑 유사하게 패키지 관리를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더 편리한다. 그러니까 패키지 상태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P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드햇 패키지의 매니저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레드햇 계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설치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의존성 문제를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좀 저레벨 도구예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RPM의 의존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 설치하는 자동 관리 도구예요. 그러니까 RPM을 몰라도 그러니까 염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뭐 삭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근데 염이라는 걸 잘 안 쓰고 DNF라는 걸 씁니다. 이 염의 좀 느린 속도 그리고 염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진 차세대 자동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NF로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를 한다. 자, 의존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B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무조건 설치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의존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봇에 이 팔을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이려면은 드라이버가 필수예요.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가 필수인데 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사를 조이려면은 이 안에 팔을 조립하기 위해서 나사를 이렇게 볼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수인데 이게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게 의존성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RPM 레드햇 계열의 패키지 확정자명은 .rpm입니다. .rpm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나온 거 요거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나온 게 요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제 계열이 있고요. 데미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이 있고 배포 업체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패키지 툴은 이런 툴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DNF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는데 DNF를 한번 적어볼게요.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좀 더 추가해서 올려놨으니까 DNF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apt-get에 이제 뭐 etc의 apt의 뭐 소스의 리스트 파일을 참조하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이제 apt-get이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할 인터넷의 주소 저장소 목록이 적혀 있는 설정 파일을 말해요. 결국엔 설정 파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위에다가 대제목 같은 거나 이런 거 달아놓는 게 여러분들 책에 이 내용을 보시면 된다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옥차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 책 페이지 거기 열어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주변 장치의 이제 활용이라고 프린터 설치 그리고 설정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이제 BSD 계열 프린터의 명령어를 볼게요. 자, LP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터 작업 요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잠깐만, 요거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야겠다. 소스 파일 설치 이거 먼저. 거기에 파일 아카이브 압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 파일 아카이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 아카이브는 이제 다수개의 파일 그리고 또는 디렉토리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파일이나 어떤 폴더가 있는데 이거를 큰 파일로 묶는 작업을 말해요. 압축 여부랑 상관없이 전송이나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하려고 이제 묶어 놓잖아요.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이제 이사할 때 물건들을 막 넣어 놓잖아요. 한 상자에다가 크게 분리해 놓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압축명. 이거는 컴프레스. 그 다음에 요거 gzip이라고 있고요. xg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요 두 개고요. 압축률이 가장 낮은 명령어는 요거예요. 그리고 압축률이 가장 높은 명령어는 요겁니다. 압축률. 그래서 압축 명례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압축률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데이터를 얼마나 작게 줄였는가.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압축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본 파일의 원래 크기에 비해서 압축된 파일의 크기가 얼마만큼 감소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수치인데 압축률이 높다라는 거는 원본 파일에 대비해서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압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낮다라는 거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압축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설치. 자, 소스 코드 설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컴퓨터의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언어와 유사하게 작성된 원본 텍스트예요. 요거를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실행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압축 해제 후에 컴파일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라고 하는 건데, 자, 컴파일이란 뭘까?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 있죠?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순서는 설치 파일의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파일 설치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환경 설정인데, 그리고 2단계가 컴파일이죠. 3단계가 파일 설치예요. 자, 그래서 요 컴피그 여기에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파일 make 파일을 생성을 해요. make 파일이라는 건 뭐예요?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파일을 어떤 순서로 번역을 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 작업 지시서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현재 시스템 환경에 맞춰서 메이크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요. 자, 2단계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메이크 파일을 기반으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다 라는 건데, 자, 메이크 파일에 이제 적힌 대로 소스 코드를 실제로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이크 인스톨이죠. 그러니까 메이크 인스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일 설치인데, 자, 위에서 이제 2단계에서 컴파일이 완료된 실행 파일과 필요한 실행 파일을 운영체제에 정해진 위치에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한번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만드는 이제 요리하는 그 레시피를 말하고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리할 때 그 레시피 소스 코드를 읽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 안에는 이제 메이크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어떤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거를 그냥 만들면 안 되잖아. 그 순서가 있을 거고 방법을 이제 어떤 곳에 정의를 해놨을 거 아니야? 그 설명서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환경 설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만한 거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거를 어디다가 이 위치를 이런 땅에다가 여기다 만들 건가,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 건가의 장소,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도구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파악을 해서 설명서에 맞춰서 이거를 맞춤 제작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2단계에서는 뭐예요? 맞춤 제작된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자동차를 실제로 조립을 하는 과정을 메이크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에서는 이 조립을 끝난 제품을 우리는 완제품이라고 하죠. 완제품을 이제 사용자한테 정확한 곳에 뭐 배달을 해주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일 아카이브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요거는 이제 주변 장치의 연결 그리고 설정, 거기에 이제 프린터 인쇄 시스템 설치 그리고 설정이 있어요. LPRNG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눅스 초기에 사용되고 있었던 인쇄 시스템이고요. 버클리 프린팅 시스템으로 BSD 계열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 라인 프린터 데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프린터 스플링과 네트워크 프린터 서버를 지원을 하고, 이 설정 파일은 ETC의 프린트 캡입니다. 그러니까 LPRNG라고 하는 건 라인 프린터 리모트 NG라고 하는데 이거의 약자예요. 리눅스 초기에 사용되던 구형 프린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됐어요. 컵스라고 하는 애플이 개발한 오픈소스 프린팅 시스템인데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시스템을 프린터 서버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요. 매킨토시나 윈도우 등 우리 시중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프린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HTTP 기반의 IPP를 사용을 해서 프린터를 웹 기반으로 제어해요. 자, IPP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프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컵스라고 하는 설정 파일은 ETC의 CUPS 여기에다가 이제 설정 파일이 위치해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호스트 기반의 인증을 제공을 합니다. 설정 파일은 요거와 관련된 파일은 cupsd.conf, 그 다음에 printers.conf, 그 다음에 classes.conf, 그 다음에 cupsd 등등이 존재한다 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커먼 유닉스 프린팅 시스템이에요. 현재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 프린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터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에 쓰던 흑백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최신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스플링이라고 하는 건 인쇄하는 명령을 바로 프린터한테 보내지 않고 잠깐 저장소에다가 이제 두었다가 순서대로 인쇄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주문을 받으면은 바로 주지 않잖아요. 주문을 받아서 대기표 같은 걸 받잖아요. 몇 번 손님 하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순서대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쇄를 눌렀다고 해서 얘 눌렀어, 얘 눌렀어. 바로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 대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IPP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프린팅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HTTP를 기반으로 프린터와 통신하는 표준 통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IPP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프린터 설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X 윈도우 상에서 프린터 설정 도구로 이 프린터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로컬 접속으로 프린터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할 경우에 5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5가지 방법에는 앱, 소켓, 그 다음에 잭 다이렉트. 이건 이제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LDP, LPR 호스트 또는 프린터. 이거는 IPP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윈도우 프린터 삼바. 이거는 윈도우 시스템에 연결된 프린터 설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삼바 기반의 SMB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SMB라고 하는 건 서버 메시지 블록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윈도우 컴퓨터들이 파일이나 프린터를 공유하는데 사용하는 통신 규칙인데, 윈도우의 친구끼리 프린터를 공유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앱소켓, HP, Z 다이렉트는, 이거는 내가 하나 더 적어놨네. 이거는 프린터를 네트워크 케이블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프린터에 랜선을 꽂아 쓰는 방식이에요. 프린터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HTTPS. 이거는 HTTPS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이 되고요. 인터넷 프린터 프로토콜 IPP. 이거는 IPP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한 거 올려놓을게요. 오타 수정해서 올리려고요. 잠깐만요. 올릴 때는 오타 수정해야죠. 혹시나 제가 올렸는데 오타가 있으면은 어디에 오타가 있다라고 얘기만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일단 올려놓을게요. 일단 올려놓고 어디까지 올려놨냐? 일단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사운드 카드 설치 그리고 설정인데요. 사운드 카드 설치하고 설정해서 이제 O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픈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정석으로 정의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은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계열 이제 운영체제에서 사운드를 만들고 캡처하는 인터페이스인데 표준 유닉스 장치 시스템 콜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리눅스 커뮤니티에서는 알사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유닉스에서 소리를 만들고 잡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초기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형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알사. 요거는 이제 이것도 약자예요. 어드밴스드 리눅스 시스템,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이제 요거는 사운드 카드용 장치 드라이버를 제공하기 위한 리눅스의 커널 요소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GPL 그리고 LGPL 라이센스 기반으로 배포가 되고 있다. 사운드 카드를 이제 자동으로 구성을 하고요. 시스템에 이제 여러 개의 사운드 장치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위에는 OSS의 지원을 받아서 하드웨어 기반 비디오 합성 그리고 다중 채널의 하드웨어 믹싱, 그다음에 전이중 통신, 그다음에 다중 프로세서와의 조화, 그다음에 스레드 안전장치 드라이브 등과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짧게 한 번 더 설명하면 현재 리눅스에서 OSS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 사운드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OSS는 구형 사운드 카드라고 좀 비유를 하자면 요거는 기능 자체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자, 운영체제가 이제 특정 하드웨어를 작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적힌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리고 전이중 통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녹음, 소리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리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끊임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해요. 그게 전이중 통신이에요. 아무튼 이제 요거에는 설명이고, 그다음에 스캐너에 관련된 설정인데, 자, 처음에 요거의 약자는 뭐냐면은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입니다.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고요. 평판 스캐너, 핸드 스캐너, 비디오 캠과 같은 것들, 이미지와 관련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PI를 말해요. GPL 라이센스,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계열, 그리고 OS2, 윈도우에서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스캐너랑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 이미지 입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표준 기술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PI는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이는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창구를 말합니다. 평판 스캐너는 책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덮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캐너 형태를 보시면 돼요. 평범한 우리 복사기 모양의 스캐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XBASD 인터페이스 for 더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를 말합니다.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얘는 줄임말 적어놓을게요. 스캐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요 스캐너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X 윈도우의 기반의 스캐너 프로그램이다. 스캐너,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에서 활용이 되고요. 스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의 수정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 GPL 라이센스, 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계열, 마찬가지로 OS2, 윈도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단 뭐를? 이렇게 읽으면 돼 그냥. 근데 뭐 이거를 영어 단어로 뭐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거 자체가 이거의 줄임말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되죠. 오타를 아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넥스 베이스드 인터페이스. 잠깐만요. 정리할 때는 제가 오타를 좀 수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어 같은 거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잠깐만, 어디까지 올려놨나? 프린터 설정. 사운드 카드부터 올리면 되겠네. 사운드 카드부터 올려놨으니까 한번 요 안에 오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2월 4일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을요? 그러면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이제 프린터. 자, 여기에 이제 BSD 계열. 여기에 이제 LPR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프린터의 작업을 요청한다 라는 명령어고요. Q가 있고 그 다음에 LPRM이 있어요. LPC가 있고요. 자, 이거는 프린터 Q에 있는 목록을 작업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어고요. 이거는 프린터 Q에 대기 중인 작업을 삭제한다 라는 명령어고, 자, 취소할 프린트 작업 번호를 입력을 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거는 라인 프린터 컨트롤 프로그램을 말하는 명령어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자, L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인 프린터의 약자예요. 프린터한테 우리가 인쇄 작업을 요청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LPR과 이제 LP는 같은 명령어고요. 그러니까 LPR이라고 하는 건 라인 프린터 리퀘스트의 약자예요. 우리가 프린터한테 이 파일을 인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명령어예요. LPQ는 라인 프린터 Q라고 해서 현재 이제 프린터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에 있는 작업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LPRM은 라인 프린터 리무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목록에서 우리가 특정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가 있고 삭제하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인 프린터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프린터의 어떤 서버 자체를 관리하고 그걸 제어하는 명령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프린터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멈췄다가 혹은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 V 계열 LP는 똑같이 이제 LPR과 같은 프린터 작업 요청인데 위에 있는 명령어 LPR과 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LP state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 Q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cancel.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청 ID를 사용을 해서 대기 중인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이제 프린터와 관련된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관련 명령어가 있는데 요 알사 ct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요 알사 사운드 카드를 제어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요것도 약자예요. 알사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자, 알사라는 이제 사운드 시스템의 설정을 우리가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거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명령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믹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보드로 우리가 조작하는 텍스트 기반의 화면에서 뭐예요? 소리, 볼륨 있죠? 소리 크기 같은 것들, 그리고 오디오 설정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커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그래픽 UI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알사 믹서예요. 자, 그리고 자, 나중에 오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CD 파라노이아는 이제 오디오 이제 CD로부터 이제 음악 파일을 이제 추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디오 CD에서 음악 파일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을 하는 거, 즉 복사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러니까 CD 안에 있는 노래를 오류 없이 추출하는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관련. 쌈의 파인드 스캐너. 이거는 SCSI와 같은 스캐너와 USB 스캐너 관련 장치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고요. 스캔 이미지. 스캔 이미지는 이미지를 스캔한다. 이미지를 스캔하는 명령어고요. 말 그대로 스캔 ADF. 자, 요거는 자동 문서 공급 장치 ADF가 장착된 스캐너에서 여러 개의 사진을 스캔할 수 있는 명령어고, 엑스캠은 GUI 기반으로 평판 스캐너나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스캔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 장치를 자동으로 찾아드는 명령어고, 스캔 이미지는 이제 텍스트 환경에서 직접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게 지시하는 그런 명령어고, 스캔 ADF는 ADF라는 거는 자동 문서 공급 장치예요. 그 자동 문서 공급 장치가 있는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여러 장의 문서를 한 번에 스캔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고, 자, 요거 엑스캠은 GUI 그래픽 환경에서 스캐너나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미리 보고 스캔하고 캡처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이게 이제 프린터와 관련된 명령어 계열은 두 개의 계열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와 관련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주변 장치 활용해서 이제 프린터 설치에 관련된 그리고 설정, 그 안에 이제 명령어들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거는 이제 X 윈도우.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여기 이제 개념과 특징이 있겠죠.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눅스 환경에 이제 각종 이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과 유틸리티에 대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요. 자,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그래픽 시스템이고요. X 윈도우는 X11, 그 다음에 X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그래픽 환경을 지원하고요. 이기종 시스템 사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크롤바, 아이콘, 그리고 책상과 같은 그래픽 환경 자원들이 특정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윈도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고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작동을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접근을 허용하고요. 클라이언트 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메시지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와 이제 입출력 기기와의 중계를 담당을 하고 있다. 자, 클라이언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엑스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고요. 오픈 데스크톱 환경으로는 이제 KED, 그다음에 GNMOE라고 있고 XFCE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이제 그래픽 환경, 그러니까 GUI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기술 규칙이자 시스템을 말하고요. 자, GUI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우리가 명령어 대신에 아이콘, 창, 그다음에 마우스와 같은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이런 아이콘 같은 거, 이런 창, 우리 마우스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기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나 하드웨어를 가진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이랑 윈도우, 리눅스 요 컴퓨터가 모두 섞인 환경을 말합니다. 이기종 시스템은.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서버.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은 서버로 이제 나누어서 작동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이제 그냥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계예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는. X 서버라고 하는 거는 실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을 말하고 키보드, 마우스 관리, 요거를 이제 관리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따라서 화면의 출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X 클라이언트는 X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표시가 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조금 TV에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X서버는 화면 출력과 장치 연결을 담당하는 TV의 본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X클라이언트는 TV에 우리가 화면을 요청하는 셋톱박스 같은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하면은 그래픽 화면 출력을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 화면을 멀리 떨어진 다른 모니터에 이제 전송을 하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구성 요소의 종류. 자, X 프로토콜, 그다음에 XLIP, 그다음 XCB, X 툴킷, 그다음에 X 프리 86, 그다음에 XF86 컨피그.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하면은, 자, X 프로토콜은 이제 X 클라이언트와 X 서버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규칙을 말하고요. X 라이브러리는 XLIB는 요 약자죠. 자, X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모음. 그러니까 어떤 상자 안에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XCB는 XC 바인딩의 약자예요. X 라이브러리의 단점을 이제 개선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X 서버 통신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것만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되어 있는 최신 버전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XCB가. 자, X 툴킷은 뭐냐면은 X 라이브러리보다 더 쉽게 버튼이나 어떤 메뉴 같은 그래픽 요소의 위젯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자, 엑스프리 86은 뭐 이전에 좀 많이 사용되는 엑서버의 구체적인 구현체,
이름이에요. 프로그램의 이름. 특정 모델이에요. 그리고 XF86 config 이거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래픽의 설정 정보가 담긴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된다. 한번 책 읽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본인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기 아래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달아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X 윈도우 설정과 실행이 있는데 자, 파일의 EXEC의 init 탭 이거는 init 프로세스가 읽는 그 파일인데 init 프로세스가 어떤 것,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리눅스 사용 환경을 초기화시켜요. 자, 그러니까 리눅스의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 가장 먼저 읽어드려요. 그래서 운영 환경, 그러니까 운영 환경에 뭐 텍스트나 그래픽 같은 것들 있죠. 요거를 결정하는 설정 파일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 윈도우 실행. 그러니까 그래픽 환경이 아닌 이제 우리가 터미널 윈도우를 로그인한 경우에 이제 몇 개의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고요. 터미널 윈도우의 명령어, 그러니까 프롬프트 상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자, 요 스타트 X는 X 윈도우를 실행하는 스크립트고요. 시스템 환경을 초기화하고 X init을 이제 호출을 합니다. 이 스타트 X를 실행할 때 인자값에 이제 우리가 X init에 전달하는 옵션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그러니까 스타트 X는 이제 텍스트 환경에서 우리가 X 윈도우를 시작하게 해주는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했어요. 자, X init은 이제 뭐냐면은 스타트 X에 의해서 호출이 돼요. 그래서 X 서버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시작시키는 핵심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할 때 인자값에 이제 요거를 전달하는 옵션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 자, 환경 변수는 이제 프로세스가 컴퓨터에서 이제 동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동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셀에서 정의가 되고 실행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된다. 자,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는 현재 X 윈도우 이제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형식이라고 보면은 폴트,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IP 주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번호, 그다음에 스크린 번호.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익스포트 디스플레이, 아이고. 그다음에 뭐 192.168.0.10, 그다음에 0.0,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2.168.0.10의 IP를 가진 0번 디스플레이, 즉 0번 스크린의 GUI를 출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화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IP가 있고요, 뭐 모니터에 번호가 있는데 그걸로 그래픽 출력을 보낼지 지정하는 환경 변수를 말합니다. 요거는 정리된 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